미국 경제가 지난해까지는 호황을 누렸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경기가 급강하고 있다. 제가 지금 제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주식시장이에요. 저는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장이고요. 올해 제가 경제병리학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경제학에서 경제병리학을 최초로 수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 지표만 보면 지금 미국 경제는 공전의 호황이에요, 사실은. 성장률은 다른 경쟁 국가보다 월등하게 높고 또 실업률도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뭐 한때 9%를 넘겼었는데 지금 3% 초반까지 떨어져 있고 또 주식시장도 호조고 부동산 시장도 뭐 위험하다 그러지만 여전히 잘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지표들만 보면 미국 경제가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호황을 이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2% 성장을 각각 기록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3분기에 성장률이 4.9%로 급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 성장률이에요. 탈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분기에 3.4%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이게 1.3%까지 떨어져요. 경기 동향이라는 게 어떤 흐름을 이렇게 한번 형성하게 되면 지속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분기에는 성장률이 몇 %일 것 같아요? 4.9, 3.4, 1.3 그 다음에는 뭘로 떨어질 것 같아요?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낙관적으로 봐도 0% 성장률로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미국 경제가 지난해까지는 호황을 누렸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경기가 급강하고 있다. 경기 상승과 그 경기 하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경제가 호황이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제 동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경기가 상승하는가 하강하는가예요. 이제 이건 이 얘기를 하려면 기니까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지하 6층에서 지하 1층으로 갔잖아요. 그럼 여전히 낮은 층에 있잖아요. 근데 이건 경기가 상승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상으로 갈 걸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상 10층에서 8층으로 갔으면 여전히 높은 층에 있잖아요. 그래도 내려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떨어지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동향은 이런 경기가 하강하냐 아니면 상승하냐 이걸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해요. 이게 소위 이제 전기 대비 성장률인데 전기 대비 성장률로 경기를 판단하면 그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여전히 미국 경제는 호황이지만 앞으로는 경기 부진이 심화될 거라는 것을 추정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지금 2분기 이후 3분기 아주 안 좋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구두 정책이에요. 금리를 실제로 인하할 계획이면 그런 구두 정책 안 써요. 구두 정책은 실제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을 때 그런 정책을 펼쳐요. 실제로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하기 어려워요. 지금 미국의 공전의 호황,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호황, 이거는 사실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 덕분이에요.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의 저축하면 이자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저축들을 미국으로 몰려갔고 그리고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제 활동도 활성화되고 경제가 호황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를 이 시점에서 낮춰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오면 환차손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환차손을 펴서 미국에 투자했던 국제금융자본들은 미국을 떠나요. 금융자본들이 미국을 떠나면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이 되고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그럼 금융위기는 거의 즉각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당분간 인하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개선돼야 돼요. 이 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어요.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 전해에 비해서. 이 조건은 충족을 시켰는데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화랑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근데 미국은 지금 그 최근에 다우지수가 4만을 넘어간 뒤에 지금 3만 8천 선으로 약간 내려와 있잖아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위험해요. 만약 3만 6천 대까지 떨어져서 2, 3개월 가잖아요. 그럼 미국의 주식 투자를 위해서 몰려갔던 국제금융자본들은 실망을 하고 자금을 빼는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국제금융자본이 떠나면 유동성이 수축이 되고 그게 신용파괴를 작동시키면서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된다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지금 충족을 못 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워요. 물론 기준금리를 필수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금융위기가 급격하게 진행될 때는 세 가지 정책을 펼쳐야 돼요. 첫째는 경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야 돼요. 그리고 통화 수축을 막기 위해서 본원 통화를 대폭 늘려야 돼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0%대까지 계속해서 낮춰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금융위기 진행을 못 막아요. 신용파괴 작동을 차단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본격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금융위기가 진행됐다, 터졌다 이걸 인식할 때는 이 세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써야 돼요. 실제로 2008년 말에 9월이죠. 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금리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미국이 G20 정부 수반,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들 다 불러 모아서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까 지금 진행 중인 금융위기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지게 된다. 이걸 차단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펼치자. 그러면 실제로 미국이 그 모범은 뭐예요? 재정 지출을 당시에 무려 7천억 달러를 증가시켜요. 본원 통화를 8천억 달러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계속해서 낮춰가면서 5%대에서 0.25%까지 낮춰요. 2008년 그 말에 진행되던 금융위기는 사실은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했어요. 금리 스프레드 있잖아요. 이게 대공황 때보다 2배였어요. 그만큼 그 금융위기가 심각했었는데 이런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금융위기를 차단해내서 마이너스 성장을 당시에 6분기 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그치고 플러스 성장으로 돌려놔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극복해낸 거예요. 지금도 장차 금리가 터지면 미국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정책 펼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미국이 기준금리 못 낮춰요. 그리고 미국 홀로 할 수는 없어요. 또 다시 G20 동원해야 할 거예요. 어느 한 나라만 기준금리 낮추고 재정지출 늘리고 또 본원통화 늘리게 되면 내수는 확장이 돼요. 근데 그 자리를 다른 나라의 수출들이 그걸 다 뺏어가요. 국내 생산은 위축이 돼요. 성장률 낮아지죠. 그러면 경제는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G20을 동원해서 같이 해야 돼요. 미국은 장차 세계적인 금리가 터지게 되면 그렇게 갈 거예요. 진짜로 미국 경제 심각해요. 지금 상황이. 제가 지금 제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주식시장이에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경영 실적에 기반한 호황이 아니에요. 테마가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어왔어요.
2021년도에는 가상화폐 열풍. 그때 당시에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만 8천까지 올라갔잖아요. 한때 이게 2만 8천까지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 테마가 또 주식시장을 이끌어 왔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AI 열풍. 이게 그 주식시장 호황을 이끌어 왔는데 AI 열풍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6개월 이상 못 가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떤 테마가 이렇게 또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테마가 안 보여요. 이게 제가 AI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AI 전문가들이 자꾸 그 세상에 나서서 마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생성형 뭐 AI라는 챗 GPT 이거 탁월한 업적이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우선은요, AI는 어떤 데이터, 어떤 정보를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쓰레기일 수도 있고 보물일 수도 있어요. 양질의 데이터, 양질의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AI는 그만큼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AI는 인간이 이미 개발한 과학 원리 이것만 학습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앞으로 개발할 원리들, 과학들, 기술들은 AI가 학습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하게는 AI가 소위 강의 AI라고 그러죠. 인간처럼 할 수 있는 거. 그 강의 AI가 되기 위해서는 연산은 기본적 기능이니까 빼고 문장인식, 이미지인식, 음성인식, 감각인식 이걸 모두 다 한꺼번에 다 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현재의 AI 수준은 기껏해야 문장인식과 음성인식을 통합한 알고리즘에 불과해요. 그것도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최소화시켜서 문장인식 알고리즘과 통합을 시켜놨어요. AI에다가 중복문 3개 한꺼번에 얘기해봐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현재 수준이 그거라고요. 이미지 인식과 문장 인식 알고리즘을 통합한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주 유치한 수준이에요. 아직은. 갈 길이 멀단 말이에요. 문장 인식, 음성 인식만 통합한 그 알고리즘을 돌리는데도 엄청난 전력이 소모가 되잖아요. 실제로 그 최고의 AI 개발하는 곳에서는 우리 지금 무역센터 그 정도 큰 건물에 서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AI를 유지할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산, 문장인식,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감각인식 이걸 통합한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면 전력 소모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력 생산 총 능력을 동원해도 이게 안 돼요. AI 하나 돌리는데도 안 돼요. 그리고 이 통합된 알고리즘 규모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초고성능 컴퓨터로도 못 돌려요. 워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복잡하기 때문에 못 돌려요. 근데 지금 AI를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고 있어요. 저는 AI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1980년대 말에 AI가 열풍이 또 한 번 불었어요. 그때 제가 알고리즘을 짜려고 그 공부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의 AI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제발 AI 전문가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처럼 AI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 조만간 AI는 또 빙하기가 온다. AI는 빙하기 여러 번 겪었어요. 세계대전 직후에 AI 열풍이 한 번 불었어요. 그러다 1980년대까지 30년 이상 빙하기가 있었어요. 그 80년대 초에 컴퓨터 성능이 개선되면서 또 AI 열풍이 한 번 불었어요. 근데 80년대 내내 80년대 말까지 또 빙하기가 왔어요. 그 이후에 또 빙하기가 길어졌잖아요. 90년대, 2000
년대 알파고가 이세돌 프로기사를 이기면서 AI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처럼 AI를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게 되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잖아요. 그러면 또 빙하가 20, 30년 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AI 전문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지 마시고 꾸준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5월, 6월쯤 이제 장기 정책이 혹은 패닉 그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 연준은 물론이고 재무부까지 주식시장 유지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기울이더라고요. 특히 미국 연준은 각국 주요 중앙은행들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또 긴급회의도 가끔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주식시장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세계 경제가 추락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금융위기가 벌어지는 걸 차단해낼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대부분 나라들이 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사실은 진즉 꺼져야 돼요. 근데 유지되고 있잖아요. 주춤주춤 하고는 있지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각국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유동성을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있어요. 이런 부양 정책이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양된 주식시장이 과연 그 뒤로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대선이 끝나면 미국 주식시장부터 붕괴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주식시장이에요. 사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끝자락에 와 있다. 이런 증상들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동안 외면당했던 작은 주식들이 갑자기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꼭 주식시장 호황기의 끝자락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기적 거래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어요. 레버리지 서너 배짜리는 일반적이고 파생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수십 배, 수백 배짜리 이런 투기적 거래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주식시장 호조의 끝자락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마가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 호황을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어떤 테마가 나올 것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런 테마가 없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져들 수 있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주춤주춤 하락하고 거래량도 줄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내에 통화량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주식 쉽게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잖아요. 예금 인출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이. 근데 주식의 거래량도 줄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경제 내에 통화량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단 말이에요. 경제 내 유동성이 수축이 되게 되면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하면서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 유동성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금융위기가 진행을 해요.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 경기가 급강해요. 그러면서 경제 재앙이 닥치기도 해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물론 미국은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그거를 극복해내는 역량을 갖추고는 있어요. 그래도 그 타격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금융위기 역사상 가장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단기간에 극복해낸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6분기나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주가 지수도 반토막 이하로 추락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난이 심각하다고들 얘기하고 실제로도 심각해요. 지난해 우리 성장률 1.4%였잖아요. 미국 절반 수준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보다 2배가 많은데 성장률은 미국의 절반이라니까요. 언제 따라가요? 그리고 최근에 1%대 성장률은 금융위기나 다른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나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요. 실업률도 그 문제고 청년 일자리 찾지 못하는 이런 것도 문제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성장률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경제가 그렇게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은 지금도 저는 6%가 넘는다고 봐요. 근데 왜 1%만 성장하냐?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부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는 호조를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고환율 정책을 펼쳐요. 그런데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할 때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증가한 사례가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그것도 경제 원리로 설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이거는 또 설명하려면 기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부는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주장을 해요.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성장률을 산출하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일치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 총액과 거래 총액은 약 4배 차이가 나요. 그 기준을 일치시키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뭐냐? 내수란 말이에요. 내수가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GDP의 90%가 넘는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증가하겠어요? 아니면 환율이 오를 때 증가하겠어요? 당연히 환율이 내릴 때 증가를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식량 자원, 공원용 자원 등등 다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럼 같은 수소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수가 확장되는 거예요.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수는 환율이 떨어져야 증가한다니까요. 그렇다면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수는 위축이 되고 수출이 제 아무리 많이 증가하더라도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난은 심화될 수밖에 없죠. 사실 고환율 정책은 일본이 1991년 이래 무려 8차례 펼쳤어요. 엔저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8차례를 펼쳤는데 단 한 번도 수출도 살려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살려내지 못했어요.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런 정책을 펼치니까 일본 경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8%에 불과했고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는 뒤처졌어요. 일본이 실패한 정책을 왜 따라가냔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 환율 동향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일본 엔화 환율에다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처음 우리 환율 방어를 할 때는 일행당 9원으로 맞추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8.7원으로 맞추려고 그래요.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왜 엔화에다가 우리 환율을 거기다가 맞춰서 방어를 하려고 하냐고요. 미국 달러에 맞춰서 환율 방어해도 되잖아요. 미국은 경제정책이 성공해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야죠.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일본을 따라가냐고요.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일본 경제 작년에 좋았는데 그래요. 작년에 일본 성장률이 몇 %인지 봤냐고 제가 반문을 해요. 연간 성장률 1%예요. 거기다가 3분기,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고 올해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한때 연화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넘어간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150엔대 후반이잖아요. 경제 못 살려냈잖아요. 고환율 정책이 어떻게 경제를 살려내요? 이거는 일본 그 경제 관료들이나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들 비판하니까 관료들이 무능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제학이 무능해요. 경제 관료들이 배운 경제학이 무능하니까 경제 정책도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제학이 하루빨리 진화를 해야 되는데 실용적으로 변모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가장 안타깝고 제가 경제학자인 사람이 이런 얘기 하기가 참 껄끄럽기는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학의 핵심은 가격 이론이잖아요. 절반 이상이죠. 근데 그 가격 이론의 전제 조건들 있잖아요. 경제 주체는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그리고 경제는 균형을 이룬다. 또 완벽한 정보가 제공된다. 뭐 이런 그 전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 전제 조건에 가장 근접한 곳이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에서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가격 이론은 아직도 원시 수준이에요. 더 발전해야 돼요. 주식시장도 주식의 가격 동향도 가격 이론으로 해낼 수 있어야 되고 진단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측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경제학을 개척하기 위해서 55년째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영문으로 쓴 원고는 완성이 돼 있어요. 이제 그 책 발간하는 일이 남았는데 이게 상업성이 없어서 발간해 주겠다는 출판사가 없네요. 그래도 그 원고를 읽어보신 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가 만약 그 원고를 읽는다면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원고를 읽지 않고는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워낙 무명인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그게 좀 빨리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면 치료해낼 수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충분히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PF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그리고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해놨어요. 새마을 금고들도 사실 지금 심각해요. 지금 그 BIS 비율 같은 거 겨우 맞추고 있는 그 새마을 금고들 많아요. 경제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바로 정리되어야 할 혹은 그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새마을 금고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대책을 충실하게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터지면 즉각 대응하기 때문에 PF 문제나 새마을금고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면 국내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트리거 역할을 PF 문제나 새마을금고가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려하고는 있어요. 그 발표 있자마자 저는 자꾸만 옛날 일이 떠올라요. 이명박 정권에서 그 해외 자원 개발을 한다고 우리 석유공사, 석탄공사, 자원공사 등등 총동원해서 그때 70조 원인가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정부가 확보했던 그 해외 강산들 지금 수익 내는 데는 극소수예요.
70조 원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많은 공사들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요. 석유광수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이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호주의 유수의 석유 개발 회사가 상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거를 법인격도 상실한 개인 기업이 유망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저는 의심이 들어요. 과거와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제는 경제 정책만 실패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도 6% 이상 성장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은 6% 넘어요. 국제 경쟁력도 세계적으로 막강해요. 성장 지속력도 뛰어나요. 제가 이건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납득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한류 있잖아요.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이에요. 잘 사는 게 부러우니까 문화도 본받잖아요. 우리 60년대, 70년대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역류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훨씬 잘 사는 나라로 이 한류를 역류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엔터업계 연예인들은 그 동력이 3배, 4배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만한 경쟁력, 그만한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한류는 그냥 한류가 아니잖아요. 우리 뷰티 산업이든 또 식품 산업이든 등등 다각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김 잘 팔리는 거, 우리나라 라면 사상 최고 기록을 기록하는 거, 또 우리나라 제품들 다 명품 대접 받는 거, 한류 덕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경제난을 겪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실제로도 지금 한번 우리 구체적인 산업들을 봐봐요. 무기 산업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FA-50 전투기 등등 아주 잘 팔리고 있고 서로 주문을 하려고 지금 줄 서 있잖아요. 근데 이 무기 산업은 초고도 정밀 기계 산업이에요. 거기다가 반도체 산업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이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아니 2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는 산업이에요. 수송 기계류를 비롯한 일반 기계류도 국민소득 10만 달러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반도체 산업, 시스템이든 메모리든 우리나라 지금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견뎌낼 수 있어요. 배터리, 화장품, 제약 이게 정밀화학에 속하거든. 정밀화학 산업은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20만 달러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조만간 10만 달러, 2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만 그러나요? 우리 일반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손톱깎이나 또 모자나 또 헬멧이나 이런 것 등등 등산화나 이런 것들 해외 시장에 가보면 일반 제품의 서너 배 가격으로 팔리고 있잖아요. 세계 시장에서 명품 대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명품은 가격이 올라가야 수요가 더 많이 늘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이건 명품 아니라고 바로 예면당해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EU하고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했을 때 관세가 30% 40% 깎아졌잖아요. 그럼 유럽의 명품들은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었잖아요. 근데 유럽의 명품 업체들은 FTA 체결되자마자 가격을 올렸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명품 수출품들은 가격을 올려야 더 잘 팔린다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야 우리 경제가 다시 번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환율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1,370원, 80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환율이 1,000원대로 떨어져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13만 7천 원 벌 수 있었는데 갑자기 10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그럼 수출기업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수출기업들 어떻게 하겠어요? 15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 그거 갖고 안 돼. 20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기업은 강해진다고요. 그런 기업의 힘에 의해서 국가 경제의 성장력, 경쟁력, 성장 지속력도 커져요. 우리나라 경제정책들 거의 모두 다 성공하고 있어요. 딱 하나가 실패하고 있어요. 그게 고환율 정책이에요. 우리 정부가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만 용납해줘도 2, 3개월 이내에 우리나라 성장률은 6%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제금융자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겨요. 우리 환율이 지금 1370원, 80원대인데 여기에서 1000원대로 떨어져 봐요. 그러면 100달러를 들여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지금 당장에 13만 7천 원, 8천 원을 우리 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환율이 1000원 떨어져 봐요. 그러면 137달러, 138달러를 바꿔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환차익이란 말이에요. 그런 환차익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제금융자본들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 우리나라에서 이탈했던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밖으로 나갔던 우리 국내 금융자본들 그것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환차익 노리고. 그러면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주식시장도 살아나요. 우리 주식시장은 거의 유일하게 지금 바닥에 기고 있잖아요. 미국 그 다우지수가 2만원 4만 갈 때 우리 이 코스피는 지금 2,700, 60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국내 금융자본들이 미국에 투자 오면 환차익이 생기니까 미국으로 갔잖아요. 또 미국 시장 호조니까 또 주식 투자 호조를 보일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 가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에서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이는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지금 1000조를 굴리고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의 해외 채권, 해외 주식 투자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의 2배가 증가했어요. 지금은 우리 국민연금 운용 자산 중에서 38%까지 증가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국내에 축적된 금융자본 미국으로 계속해서 흘러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자 유치를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데 우리 정부는 환율 방어한다고 그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정책이에요. 이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국제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들이 다시 돌아와요.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경제활동이 활성화돼요. 성장률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윤택해져요. 제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부가 딱 하나 잘못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환율 정책만 배겼으면 좋겠어요. 경제학은 경제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성립했는데 경제학에는 병약이 없어요. 경제체보다 월등한 인체를 위해서는 생리학보다 병약이 월등하게 훨씬 깊고 훨씬 넓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렇다면 경제학에도 병약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현재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성장률이에요. GDP의 증가율.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데 그걸로 말씀을 드려야 정확하게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그걸 동원하기가 어려워요. 중국은 지난해 5.2%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올해 1분기에도 5.3%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믿겠어요. 전력 소비 지수나 일반 구매 지수들 일부 제가 얻을 수 있는 통계들로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이미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노숙자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우리 TV 화면에서 그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일은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통계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성장률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주요 경제 지표들이 우리는 얻을 길이 없어요. 만약에 중국의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 통계 지표를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간첩죄로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작년에 갑자기 그 간첩법을 강화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경제 상황을 판단할 길이 없는데 그래도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중국 경제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빚어지고 있는 금융위기거든요. 사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2019년부터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이미 빈집이 6,500만 채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계속 부채질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정점에 오른 게 2021년도에 6,500만 채가 빈집인데 거기가 더 지었어요. 지금은 중국의 빈집이 1억 채가 넘는다 그러고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붕괴가 돼 있으니까 짓다만 주택이 3천만 채가 넘는다는 보도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붕괴됐으면 실제로 금리가 진행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그 증거들은 많이 지금 보여요. 중국 부동산 업계 1, 2, 3위를 차지하던 흥다, 비구이완, 완다 지금 파산 상태잖아요. 여기다 이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그 왕커 이것도 파산 지경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됐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위기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예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것을 지금 그 속도를 느리게 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융위기라는 홍수가 계속 몰려오는데 통제경제체제라는 강력한 댐을 지어서 그 홍수를 가둬두고 있어요. 근데 상황은 계속 악화되잖아요. 홍수가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홍수가 그 댐 위를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댐은 물이 넘치면 반드시 붕괴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붕괴되는 걸 뒤로 미룰 수 있는데 홍수가 계속 몰려오고 그걸 더 많이 이렇게 축적을 해놨으니까 그 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만간 중국 경제에서 쌓아놨던 뚝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 아니냐.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 앞으로 참 심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시진핑의 연임, 독재 강화, 장기 집권 체제 구축 이게 사실은 중국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서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모두 다 민주화 과정을 거친 나라들이에요.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까지보다 우리나라 국민소득보다 20배 이상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거의 4분의 5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마르코스 장기 독재가 그 결과를 냈잖아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성장률은 빨라져요. 민주국가이더라도 독재화가 진행되면 성장률은 낮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경제가 민주화되면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성장률 당연히 높아지죠. 근데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에 경제 민주화는 물론이고 정치 민주화까지 계속 후퇴하잖아요. 경제 활동에 각종의 그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특히 IT 기업 쪽에다 강력한 제재를 해왔었잖아요. 우리 그런 뉴스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지금 2010년대 이래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시진핑의 그 장기 집권 그 과정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건 장기적인 타격을 줘요. 단기적으로는 그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어요. 중국은 2008년 9년도 그 당시에 글로벌 금리가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그때 중국만 홀로 8%, 9%, 심지어 11% 이런 성장률을 기록했었잖아요. 그런 고도 성장을 지속하던 그만큼의 성장 잠재를 가지고 있던 중국 경제가 2010년
중반 넘어서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7%로 떨어져요. 또 2010년대 말쯤 가면 이게 6%로 떨어져요. 최근 발표로는 5% 되잖아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경제정치 실패한 게 더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어요. 이거는 일본 경제가 실패한 그 정책이에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일본 경제든 중국 경제든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이고 그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해요. 과유불급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게 많으면 부족함만 못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영양 과잉이면 성인병을 일으키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경상수지 흑자가 거대하고 외환보유고가 자꾸 쌓이게 되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아요.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경상수지 흑자로 들여온 외환을 외환보유고로 쌓아요. 그때까지는 큰 타격이 없어요. 근데 그게 곧 한계에 와요. 왜냐하면 외환보유고로 사들이려면 화폐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화폐 발행이 과다해지면 잘못하면 초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오면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돼요. 일본이 지금 1991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연평균 성장률이 0.8%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일본 경제가 1991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8%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과다한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면 내수는 당연히 위축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생산은 국내에서 했는데 비용은 다 들여서. 근데 그 소득을 금방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어요. 그럼 내수는 위축되고 경기는 하강하게 되죠. 일본이 1991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요. 단 한 번도 살려내지 못해요. 일본이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지금 중국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장기 정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간접적으로는 독재화가 진행되는 거, 직접적으로는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개선되지 않고는 중국 경제의 앞날은 밝질 않아요.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금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물밑에서라도 진행하고 있으면 어떤 경기 부양 정책도 효과가 없어요. 금융위기는 왜 그러냐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발생을 하잖아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 신용 성수배만큼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일을 해요. 우리 몸에서도 피가 10% 빠져나가면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통화량이 10%가 줄어들게 되면 거의 붕괴 국면으로 이렇게 진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여러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대대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해봤었고 금리도 계속 낮춰봤고 또 통화량도 증가시켜봤고 못 살려내잖아요. 금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신용파괴 원리 작동이 물 위로 아직 안 올라왔어요. 물밑에서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더라도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가 그동안 2008년부터 그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 재정이 많이 악화됐어요. 거기에다가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국은 토지가 국가 소유재예요. 이 토지를 그 사용권을 매각해서 지방 재정의 40%, 50%를 충당해 왔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거의 붕괴 직전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정부들의 재정이 극단적으로 악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의 국가 부채는 280%로 추정이 된대. 세계에서 국가 부채가 가장 악화돼 있다는 일본이 200%예요. 근데 중국은 그것보다 80%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동원할 재원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빈집 1억 채를 정부가 인수해서 그걸 임대로 내놓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짓다만 주택들 3천만 채 이것도 정부가 인수해서 완공해서 또 임대로 이제 주게 되면 또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금융위기가 진행되게 되면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판단할 지표를 얻지 못하잖아요. 근데 간접 지표들은 있어요. 그동안에 지금 중국 정부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포함해서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각종 지원책, 또 세제 감면, 또 이제 기타 여러 행정 지원 등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왔던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이런 산업들에서 지금 좀비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래에 유럽의 항구의 주차장에 중국 전기자동차들이 무더기로 지금 주차되어 있는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정도로 재고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게 수출품들을 계속해서 밀어내니까 주요 선진국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염가 수출 이게. 근데 중국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수출 금융을 통해서라도 연명을 해야 돼. 일단 선적을 하면 은행에서 바로 수출 대금을 지불해 주잖아요. 이 수출 금융을 통해서 생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으니까 염가 수출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멀리 못 갈 것 같아요. 실제로도 중국의 대기업들 빼놓고 중소기업들, 소위 A류 기업들은 지금 직원도 있고 회사도 있고 공장 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래요. 지방정부 지원, 중앙정부 지원 혹은 금융기관 지원으로 회사만 존립하고 있는 일자리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회사도 지금 막 생기고 있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일본 경제가 지금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좀비 기업 때문이거든요. 중국도 그런 지경에 지금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루빨리 지금 금리가 터져야 돼요. 터지게 되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기가 더 빠르게 후퇴하기는 하지만 총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 총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생산업체들을 다 강력하게 구조조정하니까 당연히 생산 능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공급자 시장이 형성이 돼요. 공급자 시장이 형성되게 되면 기업들은 이익을 남기게 돼요. 소비자가 먼저 찾아오니까 수송비용 안 들잖아요. 판촉비용 안 들잖아요. 광고비용 안 들잖아요. 기타 여러 부대 비용이 안 들어요. 경기가 부진하니까 임금 올렸다는 소리도 안 나와요. 그래서 공급자 시장이 형성이 되면 불경기더라도 그러면 기업의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도 늘고 투자도 늘어요. 그러면서 경기가 반전이 돼요. 급강하다가 급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야산에 들불이 통제불능인 상태로 번지게 되면 소방관들이 맞불을 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들불이 퍼지지 않게 번지지 않게 이렇게 해내잖아요. 그런 정책을 펼쳐야 중국 경제는 비로소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데 중국 경제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한 번 했어요. 1997년 말에 외환위기 터진 다음에 우리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3만여 개가 도산을 했고 또 정규직이 130만이 해고를 당했고 심지어 재벌이라고 불리던 산미, 대농, 기아
뭐 등등 있잖아요. 무려 16개 재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놀랍게 그 강력한 구조정책을 펼치니까 세계 경제사에서 의한 위기를 가장 단기간에 또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는 그 기틀을 그게 구조정책이 그 마련해줘요. 공급자 시장이 형성되니까 곧바로 생산이 늘고 고용이 늘고 투자가 늘어나니까 경제가 살아나죠.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중국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먼저 터지기보다 유럽 아니면 미국에서 먼저 터질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럽 경제 엄청 심각해요. 사실 스웨덴은 이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까지 벌써 5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금융위기가 진행돼야 성장률이 그렇게 장기간 계속해서 낮아지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조만간 다른 유럽 국가들로 전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독일 경제에 전염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스웨덴 경제 규모가 작아요. 인구도 한 1,000만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작아서 전염 효과가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 독일 경제도 지난해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4분기에 0%대, 그리고 다시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중심으로 붕괴가 시작된 거 아닌가, 금리가 시작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본격화되면 영국 경제도 어렵고 프랑스 경제도 어려운데 여기에 금리가 전염될 것 같아요. 그럼 유럽 경제에서 금리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어요. 근데 홀로 기준금리 낮춰서 금융위기 해소 못해요.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을 해서 금융위기가 터지기 때문에 그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이 수축되는 것을 화폐 발행을 통해서 버는 통화를 증가시켜서 그걸 보전해 주지 않으면 금융위기 진행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경제가 지금 위험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경제도 저는 사실 이런 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약 10년을 주기로 반복해 왔어요. 광기가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이제 패닉이 오는데, 패닉은 반년에서 1년 정도. 그다음에 바로 붕괴가 오는데 이것도 반년에서 1년 정도. 그 다음에는 장기 정체기가 와요. 이게 한 5,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우리나라 최근의 부동산 주기를 보면 2018, 19, 20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광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그 부동산 가격들이 주춤주춤 떨어질 때 패닉이 왔어요. 영끌족들 어쩔 줄 몰라 있었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에 드디어 붕괴가 왔어요. 폭락을 했었잖아요. 많이 올랐던 데에는 반토막 이상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2023년 들어서는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2022년 말쯤에 급매물은 거의 다 소화가 됐어요. 우리 가계의 60에서 70%가 부동산이에요. 집 한 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든지 견뎌내요. 아무리 떨어져도 안 팔아요. 또 오랫동안 겪어오면서 부동산은 폭락했다가도 다시 상승한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장기 정체기가 지속이 되는데 이게 202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3, 24, 25, 26, 27년쯤에는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시 광기가 한 3년 정도 지속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은 장기 정책이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조금밖에 못 오르고 다시 주춤 좀 내려가고 또 오르더라도 주춤 좀 내려가고 이런 일을 반복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거는 흔히 장기 정책기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장기 정책기에 가면 주택 가격은 못 올라요. 좀처럼 안 올라간다고. 근데 전세 가격은 꾸준히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난해부터
장기 정체기가 시작됐으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기 정체기가 끝날 때쯤 되면 그 주택 가격과 전세가가 큰 격차가 없는 때가 와요. 그러면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주택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광기가 벌어져요. 그거는 한 5년 정도 지나야 벌어지는 일이에요. 주택 가격은 일정한 수준에서 등락을 하는데 그 벽을 못 뚫어요. 근데 전세 가격은 끊임없이 꾸준히 올라가서 한 4, 5년 정도 지나면 그 격차가 거의 없어져요. 그때 집 사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게 돼요. 주택 수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하죠. 투자 목적이라면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세계적인 금리가 닥쳐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면 부동산 시장에 더블 딥이 올 수 있어요.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실수요자라면 지금 사도 상관없어요. 그 짧은 기간 그것만 버텨내면 또 다시 오르게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한 늦어도 5년 후에는 다시 투기 열풍이 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때까지 버틸 여력이 있으면 지금 실수요자면 사도 돼요. 앞으로 더 안 떨어져요. 금리가 터지지 않는 한은. 그래서 지금도 타이밍은 나쁘지 않아요. 건축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물가는 주택 가격보다 더 점진적이고 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해요. 주택 가격은 단속적이에요. 안 오르고 있다 갑자기 올라요. 이게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와서 합쳐질 때 폭등을 하니까 그런 단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왔으니까 조만간 수요가 없어지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해요. 지금은 부동산 가격은 못 오르고 있는데 건축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인해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반 물가와 마찬가지로 건축비는 계속해서 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은 지금의 정체기를 앞으로 4년이나 5년 더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라면 3년 만기 국채에 투자해 놓겠어요. 현금을 보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래도 이자 수익이라도 얻고 싶다면 국채에 투자를 해뒀다가 한 3년 후쯤 되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슬금슬금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본격적인 투기 열풍이 불게 될 거예요. 딱 3년 만기 지나면 그때부터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그럴 거예요. 주변에서 주식 투자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싹 사라질 거예요. 장기 정책이 오래 지속이 되니까 이제 관심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럼 그때가 최적의 투자 시기. 유명한 그 투자의 귀재들이 이제 그런 얘기는 오래전에 이미 뭐 여러 저서에서 남겨놓기도 하고 뭐 말로도 남겨놨으니까 제가 뭐 그건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경제학에는 병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982년도에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어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경제 병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몇 년 안에 경제 병약을 수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는데 이게 무려 42년이 걸렸습니다. 경제도 종종 질병에 걸려요. 우리는 그걸 흔히 경제 위기 혹은 경제 파국이라고 불러요. 근데 경제학에 병약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경제학의 병약을 수립하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지 않겠냐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봤는데 그 원리를 못 찾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경제 병약을 수립하기 전에 이 분야에 아주 탁월한 저서가 하나 있어요. 찰스 킨들버거라고 유명한 경제사학자인데 이분이 1978년도에 마니아스 페닉스 크래시스라는 책을 내요. 우리말로는 광기, 패닉, 붕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분 얘기가 금융위기는 반드시 반복된다. 그리고 그 반복이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친다. 이걸 이제 세계 금융위기 역사 700년사를 연구하고 그 결론을 내려놨어요.
근데 이분이 딱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경제 위기가 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못 찾아냈어요. 그리고 광기가 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지, 이게 또 패닉으로 왜 필연적으로 발전하고 결국은 붕괴로 이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그 과학적인 원리를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찾아내면 경제 병리학을 수립했다는 얘기를 듣겠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지 않느냐,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제 병리학 연구를 시작했었는데, 그 원리를 찾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그걸 찾아놓고도 제가 찾아낸 그것에 대해서 임상 사례들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상 사례 연구하는데 또 10여 년이 걸려서 올해 초에 겨우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건 이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면 경제 위기는 반드시 금융위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금융위기는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재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이런 일반 재화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재산형 재화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일정 기간 저축을 해야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그 저축이 축적되는 동안은 수요가 안 일어나요. 가격이 못 올라요.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한 5, 6년 걸려요. 그리고 수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미 다른 물가들 많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해요. 그렇게 되면 2년 내지 3년 더 저축을 해야 부동산이나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2, 3년 더 저축해봐야 그 가격 상승을 못 따라가니까 큰 빚을 내서 수요에 가담을 하게 돼요. 이 얘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 수요가 배가 되고 가격은 폭등을 해요. 이게 말하자면 광기예요. 영어로는 마니아스. 근데 이 광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왔으니까 조만간 수요가 공동화된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수요가 공동화되면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주춤주춤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큰 빚을 내서 이제 주식 부동산 산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요. 이게 이제 패닉스예요. 그러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거 통화의 기본적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통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크게 거래 수단의 기능이 있고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재화들은 모두 다 준통화로 간주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이든 부동산이 거래량 줄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신용 창조 원리의 반대 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붕괴가 일어나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금융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반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 일반 원리를 자세하게 해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일반 경제 원리를 뒷받침할 수 있게 세계 경제사에서 아주 중요한 금융위기들은 그 임상 사례로서 여기다 실어놨어요. 재미로도 보셔도 읽어보실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행동경제학이라고 경제학에 있어요.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회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행동경제학에는 코그니티브 바이어스, 그러니까 그 인지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편향이 뭐냐면 자기가 해낸 일은 남들이 해낸 일보다 월등하게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편향된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아무리 그럴듯해 이렇게 느끼셨더라도 그 행동에 옮기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제를 진단하라고 예측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하시라고 제가 권유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진단하고 예측한 결과는 자기가 믿게 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되면 안 돼요. 그게 정확해야 돼요. 그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이 책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단과 예측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들, 그리고 사례들 여기에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스스로 한번 예측하는 그 능력을 키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누구나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책을 권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